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명제와 논증 그리고 논증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제는 진일치를 갖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논증은 명제들의 집합입니다. 특히 전제들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논증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전제와 결론을 찾아보았습니다. 문장 속에서요. 글들 속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논증에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두 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연역 논증은 필연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귀납 논증은 개연적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납 논증의 다섯 가지 유형. 첫 번째, 귀납적 일반화, 사례를 통한 내지는 통계를 통한. 그리고 귀납적 유비추리죠. 비유해서. 인과 논증, 권위의 논증, 기호에 의한 논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귀납 논증을 주로 쓰는 분은 영국 쪽입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 영국 근대 철학을 열었고 근대 과학 내지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프랑스에서는 르네 데카르트님입니다. 이렇게 프란시스 베이컨께서 신기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기관입니다. 신기관. 이런 책에서 현재의 학문은 성과를 얻는데 전혀 쓸모가 없고 현재의 논리학은 학문을 인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논리학은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오류를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로움은 없고 해로움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판하는 것은 3단 논증, 연역 논증입니다. 3단 논증은 학문의 원칙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중간 수준의 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연의 심오함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단 논법은 인간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언정 대상, 자연에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이 귀납 논증입니다. 3단 논법은 3단 논증은 명제로 구성되어 있고 진리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명제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단어는 개념의 기호로 구성된다.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개념들이 모호하거나 함부로 추상된 경우 그런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세운 구조물은 결코 견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귀납법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귀납법인데 참된 귀납법이라고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귀납법을 주장하고 이 귀납법을 이어받은 분이 그 다윈, 진화론을 말하죠. 그분이 다윈이 누구의 방법을 배우냐면 참된 귀납법을 따라 배워서 이제 진화론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수상록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독서는 충실한 인간을 만든다. 담론은 민첩한 사람을 만든다. 저술은 정밀한 인간을 만든다. 이게 글을 쓴다는 것은 정밀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술책에 능한 사람은 학문을 멸시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경탄한다는 거죠. 저희가 논리학을 배우는 것은 경탄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사용하려고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학문을 사용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학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내 생각을 더 성장시키는데 논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그 자신의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귀납적 방식은 프란시스 베이컨뿐만 아니라 갈릴레오라는 분도 쓰셨습니다. 천문학이니까 별들을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에서요. 지난번 연습 문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위대한 발명품을 능가하는 것이 있네. 자신의 마음 깊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아무리 멀리 아무리 미래에 있더라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인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 몇 년이냐면 1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 10,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에게도 전할 수도 있어. 방법도 아주 간단해. 22개의 글자를 종이 위에 적당한 순서대로 쓰면 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바로 이것이지. 책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생각들을 전해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프란시스 베이컨 경우는 연역 논증을 비판하고 귀납 논증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타당성에 따른 구분을 보겠습니다.
논리적 추론은 논증은 두 가지 논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의 경우는 결론에 의해 진술된 내용이 전제들에 의해 진술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연역 추론은 주어진 전제들이 모두 참일 경우에 그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되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필연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필연적인 걸 더 좋아합니다. 개연적인 것보다도요. 개연적인 것은 우연성이 끼어들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 논증, 연역 논증을 더 선호하는데 프란스 베이컨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비판하고 귀납 논증을 더 따랐습니다. 물론 귀납 논증, 연역을 모두 다 사용합니다. 철학자들은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따르면 범주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연역은 주어에 대해 수로가 되는 것이 모두 필연적으로 그 주어와 교환될 수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교환해서 수로가 되면 그것은 정의든지 고유 속성이다고 말합니다. 정의는 본질을 의미하고 고유 속성은 비본질을 의미합니다. 반면 귀납은 개별자로부터 보편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필연적인 거고 여기는 보편에 이르는 개별자로부터요. 다시 정리하면 논증, 논리적 추론의 두 유형 중에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있는데 연역 논증은 이 현대적 말로 하면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논증, 필연적으로 확보되는 거죠. 고전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내지는 보편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이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지지한다.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보편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간다. 반대로 되겠죠. 귀납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는 논증, 개연적으로 그럴듯하게. 현대적으로 말하면 전제가 결론을 그럴듯하게 지지합니다. 그러나 연역은 확실하게 지지하는 거죠. 이 고전적 방식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했던 것처럼 전제와 결론이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구체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내지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럴듯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다음 연역 추론의 예를 보겠습니다. 3단 논증이죠. 3단 논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전제 1이었습니다. 전제 2,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연역 논증은 타당으로 판정됩니다. 논증은 타당하다, 부당하다로 규정합니다. 타당한 논증이고 필연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들의 결론이 전제들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거, 전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납법은 전제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 연역 논증은 보시는 것처럼 확실성, 확실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전제들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참이되는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에서 주장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지식을 확장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식을 확장해 주지 않고 이 사람의 동의는 얻을 수 있겠지만 자연에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죠. 절대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귀납 유형의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귀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납 추론에서는 결론의 진술이 항상 전제들의 진술 내용을 넘어섭니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귀납 추론의 타당성은 정도나 확률의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 때문에 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연역 추론을 선호하는 분들은 귀납 추론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납 추론의 예를 보겠습니다. 전제 1, 까마귀 1은 검다, 까마귀 2는 검다. 뭐 수많은 까마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비둘기 2는 회색이다가 들어와도 여러 사례들이 까마귀는 검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는 까마귀는 검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귀납 추론의 예를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죽을 운명이다. 플라톤은 인간이고 죽을 운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고 죽을 운명이다. 따라서 아마도 모든 인간은 죽을 운명이다 라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귀납 논증은 완전한 타당성에 이를 수 없지만 새로운 지식을 확장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탐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연과학을.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자연과학의 아버지라고, 과학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르네 데카르트도 과학자입니다. 통계의 기초를 둔 귀납 논증, 귀납 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널드 케이건 교수라는 분이 전쟁과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고대부터 문명 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이후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겨우 268년이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구를 전쟁 행성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제 통계에 따른 내지는 기호화에 의한 귀납적 방식입니다. 지난 역사를 다 살펴보고 겨우 268년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통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전쟁의 역사라고요. 전쟁 행성 정말 그렇습니다. 지구가 이슬람과 아시아의 유럽 관계에 전쟁했지요. 이라크 내전 순위파 그리고 스페인의 전쟁, 여러 나라 이슬람과 콘스탄스 정복을 위한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그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많이 있습니다. 268년입니까? 268년을 제외한 역사가 기록된 이래 268년 외에는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헤로도토스의 역사란 책입니다. 여기 상하고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계의 사건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잊혀져 가고 그리스인과 이방인이 이룬 놀라운 위협들, 특히 양자가 어떤 원인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정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연구 조사한 바를 서술한 것이다. 여기는 이제 전쟁의 역사를 특별히 그리스인과 이방인. 그러면 헤로도스는 그리스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당연히 그리스인의 입장에서 쓴 거죠. 이방인들은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전쟁을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균합적 방식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사 철학자 내지는 신학자라고 하죠. 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의 나라와 세상 나라,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다루었다. 하느님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불경스러운 자들 틈내서 나그네 길을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저 영원한 처소를 확고함도 아울러 갖춘 나라다. 여기에서도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죠. 참된 성도, 가짜 성도. 여기도 귀납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 역사를 봤으니까. 우리나라에도 함석한이라는 분께서 계십니다. 뜻으로 보는 한국사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란 결국 눈물의 역사요, 피해의 역사이며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온 인류가 다 그렇다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따옴표가 있네요. 이렇게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통계적인 내지는 귀납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로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조선대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조선대학교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력.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이 한가운데 있는 레고성 같은 여기는 전남대학교입니다. 지금 전남대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 이런 사진에 비해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갈릴레오 말처럼 1000년, 만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너무 뭡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직장이 돼 있고 결혼도 해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가져 있겠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상상해 보는 거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는데요. 여기 다윈의 진화론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귀납법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은 진화한다는 주장은 극히 제한된 몇몇 고고학적 증거들을 토대로 일반 가설 이 결론을 추론한 경우다. 고고학과 인류학은 귀납 추론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험과학적 지식은 귀납 추론에 근거해서 주어지고, 우리 이제 그 귀납 추론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 추론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연역 논증,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게 연역 논증이라고 말씀드렸고, 귀납 논증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 과정의 타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는 논증입니다. 그럴듯하게 지지되는 논증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 내지는 보편적인 것에 이르는 것을 귀납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납 논증의 유형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귀납적 일반화, 귀납적 유비, 인과 논증, 권위에 의한 논증, 기호에 의한 논증입니다. 첫 번째로 귀납적 일반화, 사례를 통한 논증입니다.
귀납적 일반화는 주어진 사례들을 토대로 그 사례를 포함하는 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가장 전형적인 귀납 추론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고, 통계 방법도 있었고 앞전 역사를 기술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귤 10개를 먹고 제주도 귤 다 맛있다라고 말하는 거, 맛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있다고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흡연자, 고등학생 흡연자가 20%다. 이건 이렇게 말하면 20%가 다 핀다고 하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오류 추론할 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 논증은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중간에 비둘기가 들어와도 여러 사례들로 인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그럴듯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전제 수가 아무리 많아도 완전한 타당성에 이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듯함과 개연성을 갖는 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지식을 확장시켜준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기존 것을 전제로 기존의 결론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탐구를 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연역 논증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봐도 인간에게 설득은 시킬 수 있겠지만 자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납적 유의입니다. 어떤 사물들이 이 사물 사이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두 사태들, 사물들 또는 또 다른 성질을 공유한다고 추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A에는 A, B, C와 Z라는 성질이 있다. 또 B에는 A, B, C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B에도 Z라는 성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지지하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죠. 확실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유사성이 확보되지 못해 추론의 타당성이 약화되면 그릇된 유비라는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과논증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지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추론하는 경우입니다. 물리적 세계의 인과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나 절대적 확실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태양이 내일 또 뜬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떴기 때문에 내일 또 뜬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흉이 방금 그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내일 태양이 뜬다는 것, 또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는 것은 습관일 수 있겠다. 여기 보겠습니다. 음식이 짜다. 주방장이 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추운 날 밖에 고양이가 떨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동사, 얼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은 섭씨 100도씨에서 증발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추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의 논증의 문제는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그릇된 원인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오류를 예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납 논증의 이 결론을 철학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개연적이고 확실하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 귀납 논증을 더 선호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확실성이나 필연성, 완전성 같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더 선호합니다. 실제 자연을 관찰해서 보고 싶은 거죠. 권위에 의한 논증입니다. 아까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헤로도토스, 또 아우구스티누스, 다윈, 프란시스 베이컨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권위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나 관련 주제에 관련 신빙성 있는 증언을 토대로 결론을 끌어내는 추론입니다. 앞에서 봤던 여러 앞전 영상에서 봤던 많은 학자들의 책도 막 소개했지 않습니까? 또 신문, 광고, 박사, 선생,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권위에 호소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권위에 의한 논쟁인데 여기서 나오는 오류는 권위에 호소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잘 분석하고 판단을 잘 해야겠죠. 잘 해야 됩니다. 5번, 5번째입니다.
기호에 근거한 논증, 어떤 기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호가 상징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추론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사에서도 268년 전쟁이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호로 해놓은 겁니다. 이 절은 어디 사찰 같은데 절에 가면 써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 된 거다. 1500년 전에 지어졌다. 그러면 저희들은 1500년에 지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게 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설 추리법, 귀추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귀납 일종인데요. 구체적 사실로부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추론합니다. 전제가 결론을 절대적, 필연적으로 지지하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예를 보겠습니다. 가설 추리법, 귀추법을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인 B군은 벤츠를 타고 다닌다. 이 전제에서 사실이죠. 이 사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추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가설 추리. 그 아버지가 부자일 거라는 가설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로또에 당첨됐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는 그 차를 렌트했다. 렌트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세워집니다. 규칙이죠. 만약에 이 B군이 나랑 교제하는 사귀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부자이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도둑질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귀추법들이 가능합니다. 이 귀납 추론의 타당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듯합니다.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럴듯한 확보를 하는 유형의 추론입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 전제를 타고 다닌다는 이 가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귀납 추론의 타당성의 확보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연역법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이 때문에 그 타당성 문제로 논리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에 의해서 확보됐는데 과학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어쨌든 확실성과 개연성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은 필연적인 연역 논증이고 개연성은 귀납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역과 귀납 추론은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올바른 지식에 이르는 기본적인 추론 방법들입니다. 귀납 추론과 달리 연역 추론의 확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는 논리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역 추론을 더 선호합니다. 철학자들은요.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귀납 추론들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입니다. 살펴봤더니 귀납적 일반화에서는 성급한 일반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귀납적 유비에서는 그릇된 유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인과 논증에서는 그릇된 원인의 오류 또 권위에 의한 논증에서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귀납 추론에 허점이 있습니다. 러셀의 거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파블로프처럼 개 실험하지 않습니까? 종을 치고 이 먹이를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위에게 종을 치고 먹이를 줬습니다. 매일 줬는데 종을 치니까 오늘도 이제 먹이를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특별한 손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려는 게 아니고 거위를 먹이로 삼아서 음식으로 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위는 매번 종을 치니까 이제 이번에도 먹이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먹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 오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귀납 추론의 허점을 러셀은 거위 이야기를 통해서 논증했습니다. 이 밥이 돼버린 거죠. 식사가 먹이로 왔다가 남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위 이야기를 통해서 귀납 추론의 허점을 이야기합니다. 귀납 추론의 타당성의 문제는 연역 추론이 갖는 확실성만이 타당성의 척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대부분의 과학적 지식이 귀납 추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연역 논증도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관찰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관조가 아니고요. 이 연역 추론은 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의 추론인데 실제 과학은 실험하고 관찰합니다. 관찰 실험.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참된 귀납법이라고 말합니다. 관찰 실험. 이 관찰 실험을 따른 사람은 다윈의 진화를 만든 다윈이라는 분도 귀납 추론을 따랐고 현대에는 이기적 유전자를 쓰신 리차드 도킨슨 이분도 리처드 돈키스는 다윈의 진화론의 귀납적 방법을 따릅니다. 다윈은 프란시스 베이컨을 따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따르는데 유명한 사람만 말씀드려봤습니다. 귀납 추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과학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에 다 과학을 신뢰하는 거죠. 칼 포퍼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가르는 기준은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증 가능성. 과학은 추측과 반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에 접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포퍼라는 분이 열린 사회 우리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어쨌든 반증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귀납 출현의 5가지 유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